주식 투자를 할 때 이익이 났냐로 투자를 하니까 사람들이 손해를 봐요. 나는 본전만 한다 하고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역사가 써지고 일기가 써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대세 상승 관점에서 봐야지 그 하락 관점에서 보면 안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면 참 기분 나쁘겠지만 어떻게 보면 막 그런 뉴스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렇게 좋은데 왜 미국에서는 직접 투자 안 합니까? 안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고, 일단 주식은요, 이유야 어떻든 부정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조금 해서 긍정을 찾아가는 거죠. 저는 그렇게 주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이 90%다. 저는 그거 아예 안 믿습니다. 그걸 보고 듣기는 해도. 네. 그럼 2차 전지보다는 반도체 쪽이 유망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주식은요, 진입장벽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제끔까지 살아남았었던 것은 네. 그러잖아요. 치킨 게임을 왜 합니까? 진입장벽이 높은 데서 치킨 게임을 하는 겁니다. 네. 진입장벽이 낮은 데서 치킨 게임이 됩니까? 아,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럼 2차 전지가 치킨 게임을 할까요? 할 분야가 아니라는 거죠, 2차 전지는. 그러니까 뭐가 좋다를 떠나서 어떤 종목을 분석을 할 때 얼마나 진입장벽이 강하냐 이걸 봐야 됩니다. 진입장벽으로 결국 제가 인대강의 주식 투자를 해보니까 어떤 아무리 좋은 종목을 투자를 해도 갑자기 대주주 리스크가 나타나서 평생 못 오르는 종목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극복하는 것은 진입장벽이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일본에서 반도체 라피더스인가요? 라피더스인가? 그거 혹시 아시나요? 일본에서도 막 앞으로 반도체 회사 만든다고 그러고. 그러죠. 막 중국도 하고 미국도 그러죠. 하고 유럽도 하고. 일본도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삼성전자도. 근데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게 있습니다. 미국의 그 반도체 규제보다 더 긴장하는 것이, 중국이 긴장한 것이 일본의 반도체 규제입니다. 네. 일본에서 만약 반도체 부분을 규제를 하잖아요, 중국에. 그러면 굉장히 그 영향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소재의 핵심도 다 일본에가 있고, 장비의 우리 막 AMSL을 하니까 막 네덜란드 이런 것만 생각하지, 그 외의 장비는 거의 일본에서 핵심 장비가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중국을 규제를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막 D램도 생산하고, 랜드프레시도 생산하고, 파운드리도 생산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일본은 굉장히 고부가가치의 그 반도체 산업이 아직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없더라도. 그래서 그런 특성화되는 쪽으로 이렇게 발전해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향후에 막 한 5년 있다가 이럴 때 보면 공급 과잉 이슈 너무 먼 미래일까요? 그렇게 이제 이전부터 그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투자를 많이 하니까 공급 과잉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지금도 공급 과잉이니까.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반도체를 엔비디아 있잖아요. 챗 GPT인가 이런 것으로 해서 엔비디아 주가가 엄청 오르는 것처럼 반도체 수요가 지금 어떤 전자기기마다 폭발적으로 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정치적인 입김에 의해서 반도체 산업이 좌우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산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의미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또한 반도체 회사입니다. 다른 것은 그냥 망해도 금방 만들 수 있지만 반도체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럼 혹시 반도체 쪽에서 막 요즘에 보면 흐름이 좀 좋은 게 소부장, 한미 반도체, 동진 세미캠 막 이런 반도체 소부장 쪽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지금 시가총액이 2조 한 5천억 정도 될 것이고, 네. 주성 엔지니어링은 기껏해야 7,600억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이게 이 장비가 전 세계 탑이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이 장비가. 근데 그 한미 반도체를 보자면 영업이익으로 보자면 엄청나게 고평가돼 있어요. 주성 엔지니어링을 보자면 또 너무 대접을 못 받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제 탑이냐 아니냐인데 먼저 이제 이렇게 시설 투자가 전체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반도체 종목의 주가도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해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고평가돼 이제 실질적인 분석에서는 고평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쪽은 일정 부분 매도 많이 오른 종목 있잖아요. 막 몇 배씩 간 것은 매도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식이 막 대세 상승으로 가잖아요. 제가 왜 25년을 살아남았냐면 주식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중심주로 들어갑니다. 뭐 한미 반도체 뭐 이런 걸로 들어가요. 한미 반도체가 6천 지금으로 말하면 6천원 7천원 할 때는 맨날 그것만 갖고 살았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런 주도주를 다 팝니다. 그리고 저 바닥에서 아직 안 오른 소외주들 있잖아요. 그걸 삽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왜 그러냐면 주식은 본전이 대박이라고 했잖아요. 많이 오르는 것은 또 급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밑에 바닥에 있는 주식은 뭐 워낙에 저평가돼 있으니까 뭐 그렇게 급락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저라면 매도 관점으로 본다. 그게 왜 그러냐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는 반도체 장비가 삼성전자에서 쓰냐 안 쓰냐입니다. 근데 삼성전자하고 뭔 약간 적대적 관계가 되면요. 삼성전자는 그 회사에서 어떤 반도체 장비를 만들어도 안 씁니다. 딱 두 군데를 안 써요, 삼성전자. 한미 반도체하고 주성 엔지니어링. 그래요. 그렇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그 장비 없어도 삼성전자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비는 무슨 장비예요? 범용 장비라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뭐 대단한 장비지만 삼성전자가 그 장비 없이도 잘 돌아가는데 범용 장비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삼성전자는 아직도 좀 저평가 국면에 있는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저평가가 아니라 네. 상승에 이렇게 긴 시세 흐름에서 중간에 눌리고 있는 그런 정도의 관점으로 보면 되겠죠. 그러면 한 가지 그 매크로 좀 거시경제 다루시는 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미국에 그 하반기에 예를 들어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거예요. 그 뭐 이제 실업률도 좀 늘어나고 소비도 줄고 그러면서 경기 침체가 오고 내년에도 뭐 GDP 그 연평균 상승률이 뭐 1% 언저리? 그러니까 더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는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미국이 안 좋으면 우리나라 주가도 좋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뭐 1%다. 그럴 때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막 달러 이자 놓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사채 이자. 지금 5.25%면 사채 이자인 겁니다. 사채 이자. 네, 사채 이자. 그때 시점에서 보자면 여기서 또 0.25% 올려갖고 뭐 5.5%가 된다 그러면 0.25%가 하지만 그게 사채가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러니까 금리로 보자면 지금 5.25%가 굉장히 위험한 금리 수준이죠. 뭐 6% 된다, 7% 된다 그러면 이제 막 기업 도산하는 기업도 엄청 많이 생겨날 거 아닙니까? 한계점에 도달해서. 그런데 그 틈바구니에서 제가 우리나라 뭐 2차 전지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는 했지만 왜냐하면 투자하는 데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이 좋으니까 그렇긴 하지만은 우리는 반도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라고 하는 전혀 이상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엄청나게 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관점에서 보자면 미국의 어떠한 불경기도 견딜 수 있는 산업 구조가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대세 상승 관점에서 봐야지 그 하락 관점에서 보면 안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일례로 내가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이죠.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 상황에서 나하고 어떤 주식 투자의 의견이 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당신은 왜 시골
미녀를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고 화장품을 발라서 야, 이 사람 미녀다 이렇게 하려고 하냐. 그 투자 잘못됐다. 나는 이미 미녀인 여자한테 더 화려하게 옷을 입혀서 이거 진짜 미녀다 이렇게 하는 투자가 옳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시골 미녀라고 생각해 보면 엄청 저평가되어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저평가되니까 돈을 많이 투자할 수 있지만 이미 많이 올라간 주식들, 이미 남들이 다 알고 있는 미녀는 너무 고평가 일단 돼 있다 보니까 주식 투자가 망설여져서 많은 돈을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이 한 1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분은 너무 주식에 많이 물려 있더라고요. 그냥 미녀라고 주식을 샀는데 떨어지면 못 팔고, 떨어지면 못 팔고, 떨어지면 못 팔고. 또 미녀라고 사서 오르면 있잖아요. 진짜 좋은 막 전기차 종목이 대시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이 상승해도 몇 프로 이익을 못 보고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누가 뭐라 그래도 오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아주 저평가된 종목이 주식 투자하는 게 맞고, 아까 이야기한 저평가됐지만 성장성이 극대화되고 진입장벽이 극대화되는 그런 종목이 맞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ST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진짜 말씀을 듣다가 좀 생각이 드는 게, 불과 한두 달 전에 처음 정상도 작가님 만났을 때는 2차전지가 너무 대세였고 진짜 반도체가 너무 안 좋아서 유튜브 조회수로 봤을 때도 반도체 삼성전자 하면 조회수가 많이 나왔고 2차전지 하면 되게 높았거든요. 근데 불과 한 달 정도 지나서 지금은 그래도 아직도 2차전지가 조금은 대세인 것 같은데 반도체가 많이 올라와서 이 갭이 약간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주가가 올라와서. 아니요. 그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의 핵심은 뭐냐면 투명성이고 건전성입니다. 뭐냐면 2차 전지는 광물이 어쩌고 리튬이 어쩌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막 올라보면은 막 진입장벽이 포장돼서 그렇지 그렇게 별것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제가 그 광산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까요? 오랜 경험이 있으니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으로 중앙아시아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말하자면 우리은행에서 PFD 대출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막 몽골부터 저기 카자흐스탄 뭐 어디까지 막 다 갈 때 그때 거기에 무슨 투자를 한다 그러면 우리은행에서 뭐 몇 조 원을 이렇게 PFD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광산 개발 붐이 엄청 불었죠. 그때 모 기업이 카자흐스탄에서 정유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막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엄청난 정유가 발견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발견됐다고 할 때는 막 상한가가 갔는데 계속 주식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왜 주식이 떨어질까 하고 궁금해갖고 뉴스를 다 점검해보니까 뭐냐, 마피아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정유를 개발하는데 전부 다 완전 무장하고 개발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이게 카자흐스탄은 정유가 나가는 창구가 카스피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생산을 하면 파이프라인으로 나갈 수가 없고 탱크에 담아갖고 트럭에다가 있잖아 갖고 간다. 그럼 하루하루 정유 가격이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리겠죠. 근데 직원이 가서 100원 받고 팔았다, 1000원 받고 팔았다, 뭘 믿을겠어요? 대기업에서 그렇게 해서 장사할 수 있겠어요? 그 대기업의 주가가 그때 주가보다 지금도 낮습니다. 몇십 년입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모 기업이 알마티에다가 아파트 부지를 PF 대출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누가 이제냐면 법무부 장관 아들하고 연관이 돼서 했습니다. 근데 법무부 장관이 물러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수천억에 들어가고 그 땅을 샀는데 이자만 수천억 물었다고 보면 돼요. 망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제가 있잖아요.
제가 선교를 하다 보니까 아, 네, 진짜 다양한 사례도 좀 정말 많이 그런 나라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을 많이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의 잠빌강구라고 고속도로 공사를 하는 사람이 갔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건설 회사에 그 사람이 이제 통역도 하고 러시아도 하고 카자흐스탄 언어도 하고 다 하니까 그 중심에서 그거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시점에서 물어봤어요. 그런 나라는 맨 뇌물만 줘야 되는 나라인데 도대체 뇌물이 얼마나 들어가냐? 그러니까 그 사람 답변이 뇌물이 매출액의 47%가 들어간다. 아, 저는요, 선교를 하고 돌아다녀서 내가 타지키스탄에서 직접 마피아를 만나봤습니다. 거기는요, 그런 나라에서 그 마피아는요, 원래 대통령들이 다 마피아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안전해 보이지만 전혀 보호받지 못합니다. 또 두 번째는 가서 보면 러시아 사람하고 중국 사람은 굉장히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가면은 어떤 경제는 우리가 약간의 태국 비슷할지 몰라도 어떤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이나 러시아 사람은 함부로 못 건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가고 뭐 조금 자기들 이익하고 부합 안 되면 추방시켜버립니다. 우즈베키스탄에 의료기기를 수십억 납품한 사람이 종합병원에도 납품했어요. 돈 받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 추방시켜버립니다. 이 사람은 선교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인데 선교사라고 혐의를 해갖고 추방시켜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이렇게 대통령이 차를 타고 가다가 저게 내가 신변안전에 위협이 있다고 그러면 저거 없이 가게가 그냥 없어져 잔디 깔려버립니다. 근데 그런 얼른 말하면 불투명성이 네. 2차 전지 이 부분들에서 막 회자가 되다 보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뭐 다는 아니지만은 많은 부분에서 사실은 신뢰가 상실이 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태양광에서 한번 봐보시죠. 중국에 태양광 패널을 엄청나게 깔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폐기물을 어떻게 했을까요? 폐기물 처리를 정상적으로 처리 안 하고 고비 사막에다 갖다 다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토양 오염을 엄청 시켜버리니까 이제 이놈을 갖다가 아프리카에 갔다가 막 다 갖다 세래. 그러면 2차 전지가 막 나온다가 폐기물. 그때 정말 리튬 가격이 천정부지로 가격이 비싸고 막 하면 모르지만 리튬 말이 좋아 리튬이지. 리튬이 뭡니까? 소금 호수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 중앙아시아 여행 한번 해보십시오. 산에 가면 조개 껍데기가 얼마나 많은지. 리튬은 발굴하자고 보면 엄청 많은 광물입니다. 그럼 리튬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트륨 이온 전지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뭐 굉장히 고부가 가치인데 나중에 만약 광물 가격이 올라 있으면 모르는데 떨어져 있으면 그거 아무리 그 재활용하더라도 영업이익이 맞춰질 수 없는 시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래갖고 우리나라 뭐 대기업 뭐 하듯이 뭡니까 이렇게 막 사슬 구조로 가 있는 이게 막 엄청 좋다 말 거꾸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엄청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자, ST는 있잖아요. 네. 에피소드를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네. 어느 날 저한테 무슨 카톡이 왔어요. 네. 이렇게 활동을 해서 왔는지 몰라도 뭐라고 하냐면 D2 성공 하이닉스의 항으로 개발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먼저 달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해석을 못했어요, 제가 어젠가 해석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냐면 ST가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카톡 그것이 부정확했는데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D2라고 하는 것은 중수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주로 하는 데가 뭐냐면 HPSP입니다. 네. 그러니까 HPSP를 딱 들어가면은 뭐라고 쓰셨냐면 고압수소 어닐링은 250에서 450도에서 하고 600도에서 1100도가 되면은 이건 16 나노 이하 공정에도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하 공정은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그 금속 배선에 변형이 와서 그런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저도 고민을 했거든요. 아니 도대체 HPSP는 200에서 400도, 450도에서 어닐링을 하고 ST는 800에서 900도에서 어닐링을 하고 또 HPSP는 25기압에서 어닐링을 하는데 ST는 30기압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에 대해서 도대체 왜 이럴까를 몰랐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먼저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가 필요했던 것은 파운드리 쪽이었어요. 파운드리 쪽에서 어떤 분야의 고압 수소 어닐링이냐 하면 금속 배선 공정에서 얼른 말하면 고압 수소 어닐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400도 이상이 되면 금속 배선에 변형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400도 이하에서 어닐링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HPSP가 독점을 하고 있어요. 세계 시장을. 근데 먼저 3년 전에 하이닉스에서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ST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분야가 틀려요. 뭐냐면 여기에서 요청한 분야는 산화 공정에 그러니까 아까 파운드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랜드프레시 쪽에 그 고압수소 어닐링은 산화 공정에 써요. 산화 공정은 800에서 900도에서 어닐링을 하고 기압이 30기압 이상이 돼야 돼요. 그 무슨 이제 엄청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ST는 자기들 기술이 더 어렵다고 하죠. 그래갖고 이제 지금 현재 그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맨 처음에 데모 장비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장비 성능을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장비를 생산 시설에서 쓰는 장비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고객사로부터 웨이퍼를 갖다가 테스트를 하는 게 웨이퍼 테스트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파이널 테스트를 하고 이제 이 양산 장비를 갖다 납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이미 파이널 테스트가 진행 중이고 그러니까 다 통과됐다는 거죠. ST 장비가. 그리고 파이널 테스트가 이렇게 진행 중이고 그 파이널 테스트가 약 6월 정도에 끝난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일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뭐 제가 이렇게 확인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장비가 하이닉스에 들어간 것은 2023년도 하반기에 셋업이 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 삼성전자도 랜드프레시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랜드프레시 분야에 800도, 900도. 왜 이게 이제 800도, 900도가 되냐면 원래 ST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 반도체 장비나 디스플레이 장비에서 엄청 고온의 장비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오클레이브 장비니 이런 여러 장비들이 다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800도, 900도에서 할 수 있는 회사가 ST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선택된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오클레이브 장비니 가압 장비니 이런 거에서 여기는 압력을 100기압까지 올려본 기업이에요. ST가. 그러니까 이제 수소 부분에서 이제 지금 현재 어닐링을 약 40기압에서 한다더라고요. 이 회사에서. 그런데 이렇게 이제 수소는 더 위험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원천 기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압력 챔버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는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보니까 다른 데보다 엄청나게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의 굉장히 큰 단점이 6시간에 한 75개 정도 처리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삼성하고 하이닉스 쪽에서 굉장히 빨리 처리하고 고온 고압에 할 수 있는 기업을 고르다 보니까 ST를 골랐는데 여기에서 예상하는 것은 3시간에 100개 처리 그리고 앞으로는 120개까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ST하고 HPSP하고는 근본적으로
고압 수소 어닐링을 하는 분야가 틀리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특허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회사가 다 이제 특허는 뭐 제가 이제 특허청에 가갖고 보니까 아직 공개는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미 다 특허는 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제가 사실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삼성전자가 실질적으로 이 고압 수소 어닐링을 할 때 그냥 한 게 아니라 ST하고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랜드 프레시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완성하기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랜드 프레시하고 D램 있지 않습니까? 부분의 그 수소 어닐링은 유사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반도체가 초미세 공정이 파운드리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랜드 프레시에 적용되고 그 다음에 D램에 적용되는데 지금 현재 랜드 프레시에 적용하려고 보니까 압력과 온도가 전혀 틀린 기술이 필요해서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고압 수소 어닐링은 ST가 이렇게 계약해서 하고 있고 D램 쪽도 랜드 프레시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HPSP는요 아직 랜드로는 못 간 거예요? 그건 모르는데 아니 삼성이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뭐 서로 독점을 서로 하자고 하니까 공동 개발 계약이라는 것이 삼성은 원래 그 계약을 공동 개발 아까 이야기한 알박이나 이런 공동 개발 계약이 서로 독점적인 요소가 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그것이야 뭐 그 회사의 일은 잘 모르지만 또 이제 그 회사를 다 알지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ST에 집중해서 분석하다 보니까 또 듣기에 따라서는 또 HPSP 주주들이 속상할 수 있는데 HPSP는 주가 흐름이 괜찮더라고요 최근. 근데 네. 이제 좀 제가 이렇게 좀 또 부정적인 이야기를 네. 원래 한미 반도체 있잖아요. 네. 창업자는 주가에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원래. 그리고 그 원래 그 한미 반도체에서 장비를 삼성전자에 납품을 했는데 그 계열사인 세메스에서 똑같은 장비를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특허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세메스가 패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하고 아예 갈라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창업자가 지금 이제 아들이 지금 경영하고 있습니다. 창업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들이 경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경영을 하면서부터 한미 반도체 주가가 3천 몇백 원짜리가 2만 몇천 원 하고 있으니까 아들은 굉장히 주가 친화적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HPSP의 그 10% 지분을 갖고 있는 게 한미 반도체고 또 그 한미 반도체 그 아들 대주주 있잖아요. 그 사람이 또 10%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하고 HPSP는 그 가치를 떠나서 주가를 너무 버블이 될 요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기업의 가치를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버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있잖아요. 네. 나는 그걸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아까 이야기한 듯이 레이저로 웨이퍼를 자르면 열 손상으로 이제 자를 수 없는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플라즈마로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플라즈마로 자르는데 플라즈마도 이게 오지간한 플라즈마 기술로는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한국핵융합에너지가 어찌됐든 세계 1등 플라즈마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로부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책과제로 이렇게 개발을 할 때는 뉴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2020년도 딱 뉴스가 하나 있어요. 그걸 읽어드리자면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발 사업 중에 원자 증착 ALD 장비 개발에 해당한다. 국책과제를 땄는데 2023년 12월까지 4년간 진행하면 총 사업비는 70억이다. 그래서 뭐냐면 아까 지금 ASML의 모기업이 ASM인데 PEALD 연구 개발을 위해서 한국에다 1,300억을 투자를 하고 그것을 앞으로 한국에서 생산한다고 해서 이 앞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 PALD를 ST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가면 데모 장비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엄청 사실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예, 저는 굉장히 대단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그 많은 플라즈마 회사가 있는데 네. 왜 그 8.6세대 증착 장비에 들어가는 그 초고진공 플라즈마 챔버를 국책과제를 ST가 할까요? 그런 것이고, 그래가지고 그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고속 고품질 마크리스 플라즈마 반도체 웨이퍼 다이싱 가공 장비는 2022년 12월까지 3년 진행하며 총 사업이 38억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특허나 있는 그 뭡니까, 비접촉식 레이저 플라즈마 절단 장비라고 해서 특허가 나 있는 그 장비가 이겁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되고, 지금 현재 아까 이야기한 PALD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국제과제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반도체 장비는 플라즈마에 의해서 이 나노 경쟁의 핵심은 거기로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이 어떤 플라즈마를 확보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2016년이면 그때는 아무도 이 플라즈마가 이토록 반도체 분야에서 중요해질까를 아무도 모를 때부터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누군가가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고 또 비밀 협약을 체결해서 하기 때문에 아예 뉴스가 없지 않는가.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그 반도체, 그러니까 이 PALD는 거의 그 ALD나 PALD는 거의 우리나라가 거의 이 시장이랍니다. 그러니까 사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최고 많이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라고는 아주 어마어마한 이 플라즈마 기술이 ST로 전수되고 있는데, 되고 있고 그걸로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 장비에 대해서 뉴스도 없고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반도체 핵심 장비가 될 것인데, 그 영역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예 이게 다 비밀이에요. 그리고 기업에다가 이걸 물어볼 수 있는 대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이야기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장비들이 다 실패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ALD 장비도 실패하고, 뭣도 실패하고,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도 실패했다고 해봐요. 근데 시가총액 2천억짜리 이하가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있을까요? 한미 반도체라고 해서 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다가 플라즈마 기술을 주라고 하면 줄까요? 이 기술을 가지고 그것도 지금 현재 국책과제로 수소 있잖아요. 수소까지 딴 것을 보면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300 몇십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국책과제로요 3억 따기도 어려운 것이 국책과제입니다. 그러면 300 몇십억이면은 시가총액 기본적으로 3천 몇백억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다 내 돈 들여서 개발해야 되는데 정부가 준 돈으로 다 개발하고 장비를 다 만드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내 돈 들어가는 것도 있겠죠. ST 건물도 좋다고 그러셨죠. 공장. 그렇죠. 공장을 가서 보니까 이제. 근데 그것도 좀 헷갈려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공장을 가서 보고 사업까지 같이 있는데 7층으로 굉장히 15,000평이가 지어졌어요. 근데 아마 그렇게 빼곡하게 지어진 것은 파워 테크닉스를 투자한다 그래갖고 부지를 같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용적률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주식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을 때 들어보니까 어떤 땅도 있고 또 그 옛날에 구 사옥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구 사옥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구 사옥도 진짜 멋지더라고요. 근데 주식 담당자는 자기 소유라고 하는데 제가 지분의 등기부 등본을 띄워보니까 ST가 갖고 있는 땅도 그렇고 그 사옥도 동일인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몰라도 하여간 이게 이제 이렇게 대출을 받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이거 불분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얼만큼 갖고 있다 이렇게는 못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장부상의 부동산 가치가 한 1,000억 원 됩니다. 이 회사가. 정상주 작가님께서는 투자를 하실 때 한 기업을 진짜 엄청 깊이 파시나 봐요. 그런 스타일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식을 잘하려면 한 기업 한 기업의 역사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기업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투자를 할 때 엄청나게 신중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 1년 투자를 했더니 손해가 났더라. 그럼 몇 배 손해 나겠습니까? 1년에다가 10% 손해 나면 나는 10배 손해 납니다. 왜 그러냐면 밥을 먹고 살아야 되고 5식구가 먹고 살아야 되고 요즘 자식 키워보지만 뭐 돈을 펑펑 쓰지 아꼈습니까? 저는 그 고통에 막 대굴대굴 붕불러도 얘들은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식 투자를 하면 수익이 낮더라도 귀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종목 선택을 할 때 엄청 선택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1년이 보통 저는 1년 단위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제 습성을 보니까 1년. 근데 저는 집중 분석을 해요. 그래서 1년을 갔어요. 그러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내다가 분석을 해도 안 돼가지고 뭐 진짜 지옥 끝터리까지 갈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패했냐?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할 때 굉장히 잘못된 습관이 뭐냐면 주식 투자를 할 때 이익이 낮냐로 투자를 하니까 사람들이 손해를 봐요. 나는 본전만 한다 하고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역사가 써지고 일기가 써져요. 그럼 1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해서 손해 났잖아요. 그럼 그 다음 년에는 어떻게 투자를 할까요? 그 다음 년에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수익을 쫓아가잖아요. 저는 수익 안 쫓아가요. 내가 1년간 투자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내가 이 종목을 투자했을 때 뭘 실수를 했고 어디에서 분석이 실패해? 왜냐하면 분석은 실패할 요소가 많아요. 1년간 가다 보면은 막 갑자기 악재 뉴스가 나오고 갑자기 이상한 뉴스가 나오고 갑자기 좋은 뉴스가 나올 때도 있고 좋은 뉴스가 나와서 좋은가 보다 했더니 누군가는 다 팔아버리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럼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 팔면 그냥 끝납니까? 누군가 다 팔면요 반드시 신용 반대 매매 나갈 때까지 때려버려요. 그럼 그 고통을 견뎌야 되잖아요. 그 파동을 한 파동을 놓치면 그 다음 파동을 견뎌야 돼요. 그러면 그 고통을 이렇게 견디면서 가다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그 역사를 써가는 과정에서 수익을 내려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대단한 수익이 나더라고요.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투자 원칙이 분명히 있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아니 삼성전자가 자본 총계가 한 360억 되니까 저거 380억? 잘하면 원래 보통 자본 총계 2배는 막 가버리거든요. 그럼 얼른 계산하면은 700억 정도 갈 수 있는 그 진짜 삼성전자가 좋다면 가버릴 수 있는 요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전자가 안 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기업이 오래되면 오래되고 돈을 잘 버는 회사일수록 점점 관료주의화가 돼갑니다. 그리고 또 정치의 자부가 많이 되고 주식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이 나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정치에 좌우되고 또 투자를 해야 돼요. 이런 부분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역사를 써가다 보면 점점 실패하지 않는 방법들이 점점 누적이 되는 거죠.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참 여러분들 보시기에 안심할 거예요. 왜 그러냐? 에코프로도 있고 많은 종목이 있는데 왜 흔히 보면은 잡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ST가 왜 그런 종목을 분석을 해요? 네? 그런데 그러면 21년을 전업 투자를 21년 주식 투자 총 횟수가 36년인 사람이 남이 다 좋다는 종목 분석해서 어디다 쓸 겁니까? 네. 적어도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소개할 때 그래도 저 사람이 저런 종목을 소개해서 내가 수익이 났어. 그래도 동네방네 내놓으라 하면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게 엄청 강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왜 그러냐면 중학교 3학년 때 공부를 잘해서 서울로 전학을 올라갔어요. 야, 그 자취방에서 그 살아가는데 혼자 자취하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금이 환영할까?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하게 심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인생을 금이 환영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초라하면서 정말 대단한 것을 찾아가는 것이 저의 인생길이고 옳은 투자 방식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가님 이렇게도 삼성전자, 2차전지, ST, 기타 등등 이렇게 좋은 말씀, 인사이트를 나눠주셨는데 혹시 뭐 추가적으로 끝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주식 투자를 그러니까 깡통을 5번, 그러니까 상장 폐지를 5번 당하고 그리고 그 오랫동안 뭐 어느 회사의 부사장도 하고 어찌 보면은 광양제철 1호기 질 때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 분야 현장 소장을 한 사람이 접니다. 한 분야, 조그마한 분야. 그러면 뭐 어느 분야를 가든지 굉장히 유능했는데 주식 투자를 통해서 하도 그 상장 폐지를 당하다 보니까 네. 40살에 4,600원 넘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노숙자가 될까 빌어먹을까 생각하다가 빌어먹을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누구한테 기대서 살 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나는 왜 주식 투자에서 실패했을까? 그래서 기준이 뭐냐면 삼성전자였어요. 나는 왜 맨날 삼성전자에다 투자했는데 왜 상장 폐지를 당하지? 아무리 생각해도 내 투자가 올랐는데 왜 상장 폐지를 당하지? 삼성전자에 투자했는데. 아니 삼성전자 같은 종목. 나는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라고 투자를 했는데 왜 상장 폐지를 당하지?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는 결국 시가총액은 자본 총계에 수렴하는 습성이 있어요. 2차전지 투자하시고 또 다른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어떤 주식은 자본 총계가 2천억인데 시가총액은 1,000억인 회사도 있고 자본 총계가 200억인데 시가총액이 2천억인 회사도 있지만 그래도 자본 총계에 수렴하는 근데 이제 자본 총계가 2천억인데 시가총액이 1,000억인 회사는 대부분 다 성장성이 없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자본 총계에 수렴하는 종목에서 종목을 발굴하되 성장성과 독과점, 누가 독점을 하고 어떤 진입 장비를 갖고 있는가 이것만 고르면 주식은 항상 수익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뜬구름 쫓아서 뭐 3년 뒤에 이 주식이 이렇게 될 거 있어. 아니 내일도 모르겠는데 3년 뒤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하루만 사는 거예요. 하루를 열심히 살고 하루만 생각해야지 3년 뒤를 생각하면 이게 사람은 근심이 증폭돼서 불안이 되고 불안이 증폭되면 공포가 되고 사람 말라 죽습니다. 3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하루만 잘 살아야지. 하루 잘 살려면 본전을 해야 되고 본전을 하려면 자본 총계를 어떻게 수렴해서 주식할까에 대한 논리가 있어야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을매 정상조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일카이 사이트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